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저는 어제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의료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정치판이 돌아간 걸 지켜보면서 명칭이 어떻든 이 국민의힘이 보수의 정체성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잃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은 보수가 없다.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보수 정체성을 지키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이 대통령 후보가 없어서 그 대안으로 영입을 한 분이 가장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문재인을 저격했습니다. 지난 1년 내내 참아왔던 게 요즘 터져 나왔다고 할까요?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문재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입니다. 문재인은 코로나 초기 중국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모기장을 쳤다, 이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K-방역을 아주 잘했다면서 1200억 원이나 들여서, 그런 돈까지 들여서 전 세계 홍보하기 바빴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영업권과 그리고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K-방역은 정치 방역이다. 아마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문재인은 모골이 송연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 상황을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의사협회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바로 세 번째,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념적 성향으로 방역을 한다. 참 기막히는 정부였습니다. 문재인이 잘한 K-방역이 정치적 이념적 방역이라는 질타였습니다. 이처럼 당대에는 모두 아부하느라고 입을 닫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는 그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세계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과거 정부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도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윤 대통령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 군에 골병이 들었다. 이게 어제 뉴스가 됐죠. 아주 직설적이며 단호한 표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취임 1주년부터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금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전후에 전 정부 비판을 집중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 보니 저절로 전 정권이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전 정권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뭘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 또 어렵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뭘 한 거냐, 그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전 정부 잘못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신문 헤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비정상의 정상화, 이 1년으로 규정하면서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안보의 변화의 방침을 찍은 겁니다. 문재인이 대일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TV로 생중계가 되는데 사실상 취임 1년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반시장 정책과 검찰 수사 무력화로 제도가 무너졌고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 정비가 어렵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5월 7일 방한에서 과거 사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는 그 뒤에 붙은 이 말이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채 2달이 걸리지 않았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문재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관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를 탈바꿈했다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가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킬체인 등 삼축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과 민방위훈련을 재개한다고 했죠. 이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을 강하게 비판한 게 시중에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허물고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하루면 되지만 그걸 다시 새로 세우는 데는 1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예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그리고 정권 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것 그리고 검찰이 금융정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 결국 전세 사기와 금융사기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 한번 선의, 이 선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버린 것이다. 이 점에서 아마 윤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자, 이제 김남국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이틀 여전히 화제 1위는 김남국의 김치 코인입니다. 방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라디오를 틀든 TV를 틀든 온통 김남국 얘기입니다. 액수는 60억에서 87억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빈곤 포르노와 얽혀서 과거처럼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있었다면 아마 1위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한 2, 3일 갔겠죠. 1위에 오르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이틀 가면 말입니다. 저는 TV 토론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실시간 검색 1위에 장시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 그때부터 사생활이 사라지고 당분간 만인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김남국의 코인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걸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죠. 시중에 뜨도는 이런 말은 참 순진한 의문입니다.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코인을 샀을까? 국회의원 또 권력이라면
솔직히 10억 정도의 돈은 언제든 마련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들. 김남국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으로 사건 수임이 거의 없는 변호사라면서 돈의 출처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배짱 좋은 질문이 있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김치코인, 위믹스 같은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김남국은 누구의 하수인인가? 과연 김남국은 위믹스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나는 정말이지 사법부를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법복을 입고 법대에 올라앉은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에 따라 잣대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변호사가 법정을 나올 때 왜 몽려를 하는지 아십니까? 법대에 하는 겁니다. 그 법대의 신성함에 법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김남국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기각한 판사 신상이 틀렸습니다.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놀랍게도 라인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연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피를 준비할 무렵에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부장판사였습니다. 그 바람에 김봉연은 아주 룰루랄라 도망을 갈 수 있었죠. 서울남부지검이 김남국의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작년 하반기입니다. 이 영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금융자료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남국의 가상화폐 거래는 국내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고 하더군요. 이 FDS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이후에 거래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이상거래 의심 사례들을 넘겼습니다. FIU도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이 이상거래 사례들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상거래 의심 사례로 나오자 FIU는 작년 초, 그러니까 2말 3초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긴 것입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데도 김남국 계좌를 추적하는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장판사는 김봉연 외에도 김봉연이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았던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테라 아시죠? 이 테라 코인을 간편 결제 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티몬이라는 회사의 전직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87억 원 위믹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이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김남국의 이해충돌 소지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 시기를 전후해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2020년 상장 이후 1년 가까이 위믹스는 불과 200원에서 300원 대였습니다. 그 200원, 300원 하던 위믹스는 2021년 중순 이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안이 제출됐던 2021년 연말 무려 2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몇 배가 된 겁니까? 특히 김남국이 위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때는 위믹스의 가격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가 이 대표 발의한 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넣었을까요? 게임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간주하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넣은 겁니까?
게임과 연동된 위믹스 같은 코인들에 곧바로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김남국은 이해 충돌을 일으키는 코인 과세 유예 법안뿐 아니라 이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를 했고,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뒤 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직전에 그 위믹스를 모두 팔아치운 것입니다. 김남국이 코인을 매각한 지난해 2월에서 3월 이후 위믹스는 급락해서 다시 200원, 300원대가 됐다가 또 상장 폐지가 됐다가 얼마 전에 재상장되어서 지금 한 1,000원 정도를 한다는군요.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예고 없이 코인을 대량 매각하는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서 작년 연말 한때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자, 잊고 있었던 대장동 재판이 11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2주마다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집중심리를 한다는데도 2주마다 열리는 재판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일주일에 4일씩 심야까지 재판을 열었죠. 피고인은 물론 재판부도 보통 체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혹한 재판을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 대장동 재판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배임죄 등과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3자 뇌물죄 재판입니다. 모두 10년 이상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중범죄 재판을 받을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는 부결시켰습니다. 이재명 측은 이번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를 밝혔습니다. 이렇습니다. 측근인 정진상과 공모해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서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대장동 개발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실 및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 등을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서 7,886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입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그리고 NH농협은행 등 6곳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언론을 통해 이런 범죄들은 온 국민이 집중 탐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범죄들에 대해 이재명은 낯빛조차 바꾸지 않고 부인합니다. 이재명 측의 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얼마나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평소 하던 말대로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관객 모독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인지 아니면 이재명인지 둘 중에 하나는 관객을 모독하고 있다. 이재명 측은 검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이재명을 얽으려고 하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까지 끊겨버리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일종의 지연 전략을 폈습니다. 증거 기록이 500건이다.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 솔직히 증거 기록이 500건이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재판과도 다 연관이 있는 기록이고요. 아마 같은 기록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답이 이렇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실과 증거와
법리에 대한 공방만 오갔으면 한다. 수백 개 압수수색,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기록, 이런 표현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어 검찰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열람했는데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을 얘기해서 불필요한 공방으로 끝낼 우려가 있다. 한편 이재명 측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얼마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공소장의 금품 수수 과정, 경위, 시기가 특정되어 있다. 피의자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억지 주장한 것 같다. 재판부도 방대한 기록과 장기간의 재판을 예상한 발언은 했습니다. 재판이 1, 2년 이상 진행될 테니 먼저 기록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기록을 파악하면 될 것 같다. 이 재판이 2년을 간다면 결국 윤석열 정권 막판에 가야 대법원까지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록 파악을 위해 재판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7월 6일로 잡았습니다. 이 또한 제게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는 아주 다르게 보였습니다. 관객 모독이라고 할까요? 관객 모독. 이 연극은 오스트리아 출신 극작가 페터 한트케 작품입니다. 제가 청인 시절에, 그러니까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4명의 배우가 등장하죠. 그리고 어제 앉아서 돌아가면서 언어 유희적인 즉흥적인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연달아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의 수위가 점점 과격해지는데 그 대상이 사회, 문화 등에서 관객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갈수록 관객에게 욕하는 수위가 높아집니다. 드디어 관객들에게 물을 끼얹습니다. 물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이게 연극의 마지막이죠. 이 연극은 대사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대사라고 할 게 없이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말을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가 없습니다. 관객은 철저하게 모독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과연 대장동이라는 연극에서 관객인 온 국민을 모독한 자는 누구일까요? 검찰일까요? 이재명일까요? 아니면 언론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 같은 무지렁이 국민이 스스로 모독을 당하는 걸까요? 자, 이번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 짐이 된 송영길 돈봉투 살포 사건입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송영길이 작년 12월 파리로 출국 후에 국내에서 쓴 휴대폰을 버린 게 증거인멸에 해당되는지 지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11일 한 말입니다. 이때 신문이 관계자라고 하면 부장검사 아니면 차장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거의 말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다. 작년 12월 파리 그랑제골 방문 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출국한 송영길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파리 현지에서 폐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4월 24일 돈봉투 사건으로 급히 귀국하면서 반납을 했고 국내에 들어온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입니다. 송영길은 아주 천연스럽게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이튿날인 4월 30일 바로 이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는 별다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맹탕 전화기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화기를 새로 사면 전 전화기 내용을 모두 다 새 전화기로 옮기죠. 그런데 송영길은 사용하던 전화기 기록을 하나도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에 대해서 당권 정지 1년의 중징계 그리고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한 이 태영호에 대해서는 당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재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징계 결정 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군요.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 어떻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태영호의 발언, 그 발언들이 왜 문제인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역사 지식으로는 김구는 김일성에 완벽하게 속았고 그리고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원으로 뽑힌 자를 이 정도의 설화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당의 언론을 막는 일입니다. 자, 이재명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가요? 아닌가요? 국정 파트너인가 아닌가? 저는 이재명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그럴 겁니다. 오랜 검사 생활을 통해 범죄인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공직선거법 외에도 특경법상 배임죄 그리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가 된 피고인인데다가 아직도 백인동 개발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만나서 국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됐을 때 영남으로 달려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홍준표를 만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10일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10일 오후 3시쯤 문재인 평산 책방에서 이재명, 박광훈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이런저런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민주당 대변인 권칠성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문재인이 민주당이 단합하고 더 통합하는 모습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말도 한 모양입니다. 이렇습니다. 대화는 정치인에게는 일종의 의무와 같은 것이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자, 묻겠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어쨌든 이재명의 행보가 아주 재밌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부울경을 해주고 다닌 겁니다. 누가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말입니다. 저런다고 이재명에게 기회가 오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뒤에는 아마도 이재명은 중형을 선고받을 게 확실하다는 확신이 깔려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공정입니다. 과연 사법부는 그 상식을 지킬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서점 방문에 앞서서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도 만났습니다. 이재명이 홍준표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가 너무 거칠다. 국민의힘 원로인이 중앙당에도 그런 말을 해달라. 이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김기현이 옹졸하다? 설사 옹졸하게 느꼈더라도 카메라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홍준표는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 뒤에 덧붙인 말도 화근이 될 터였습니다.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이 적극 탈당해 당의 부담을 드러내는데 우리 당은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차 있다. 당에 대한 헌신이 없다. 누가 누구들의 애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애는 누구일까요? 혹시 대구시장을 하는 홍준표 자신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